요즘 그 에어택시 이야기, 이제는 꽤 익숙하죠. 막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정말 현실로 바짝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그러니까 eVTOL 시장을 거의 이끌고 있는 회사죠.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가장 큰 질문은 결국 이거겠죠. 과연 이 조비 에비에이션,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한 곳일까? 자, 그럼 조비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2021년에 스펙, 그러니까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랑 합병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했어요. 그동안 주가가 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죠. 네, 변동성이 아주 컸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핵심 항공기가 바로 S4인데요. 조종사 1명에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고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50마일, 약 241km 정도를 날아가고 최고 속도는 시속 200마일, 그러니까 약 322km나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숫자가 사실 경쟁사랑 비교를 해봐야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가장 가까운 경쟁자로 꼽히는 아처 에비에이션의 미드나이트라는 기체가 있는데 미드나이트는 주행 가는 거리가 100마일, 최고 속도는 시속 150마일이에요. 조비의 S4가 거리나 속도 면에서 월등히 앞서는 거죠. 작다만요. 스펙 차이가 꽤 큰데요. 이게 그냥 배터리를 더 좋은 걸 썼다거나 뭐 그런 단순한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기술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비의 기술이 그렇게 좋으면 아처는 왜 비슷한 방식을 안 쓰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기술 난이도랑 설계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요. 조비의 S4는 틸트로터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항공기의 달인 프로펠러가 이륙할 때는 헬리콥터처럼 위를 향해 돌다가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 앞으로 싹 기울어져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헬리콥터의 수직 이착륙이랑 비행기의 빠른 속도, 이 두 가지 정점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린 거군요. 맞아요. 순항할 때는 불필요한 프로펠러가 공기 저항을 만들지 않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반면에 아처의 미드나이트는 구조가 좀 달라요. 수직 이륙용 프로펠러랑 앞으로 나가는 순항용 프로펠러가 따로 달려 있어요. 총 12개죠. 그러니까 비행할 때 수직 이륙용 프로펠러는 그냥 공기 저항을 받게 되니까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하. 물론 틸트로터 방식이 기계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기술이라 개발이 더 어렵긴 하죠. 아마 아처는 좀 더 단순하고 검증된 방식으로 빠르게 상용화하려는 전략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더 어렵지만 더 뛰어난 기술을 택했다. 뭐 조비의 야망이 좀 엿보이네요. 그럼 이 멋진 기술로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목표는 명확해 보이는데요. 시끄럽고 비싼 기존 헬리콥터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면 단거리 차량 공유 시장까지도. 네, 맞습니다. 전기 동력이니까 당연히 더 친환경적이고 소음도 훨씬 적고요.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모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비의 그림이 정말 커지는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뒤를 받쳐주는 파트너들이 정말 쟁쟁하죠. 자동차의 거인 토요타, 그리고 세계적인 항공사 델타항공이요. 근데 이런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기업의 그 느린 의사결정 구조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조비의 경우는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하다는 점에서 좀 달라요. 토요타는 조비가 항공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어요. 스타트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죽음의 계곡, 그러니까 시제품에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세계 최고의 제조 전문가랑 같이 넘는 거죠. 아, 생산을 돕는 거군요. 그리고 델타항공은 단순히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자사의 허브 공항인 뉴욕과 LA 공항에서 조비 서비스를 연계해서 공항이랑 도심을 잇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델타의 그 막강한 고객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와, 각자 잘하는 영역을 확실히 살리는 공생관계네요. 시너지가 엄청나겠는데요? 그리고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인수합병도 아주 공격적이에요. 2020년에는 우버의 항공택시 사업이었던 엘리베이트를 인수했고요. 올해는 헬리콥터 호출 서비스인 블레이드까지 인수했습니다. 이게 그냥 회사 몇 개 사들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인가요? 정확합니다. 상업 비행이 최종 승인되면 우리가 쓰는 우버 앱에 조비의 항공 서비스가 하나의 옵션으로 바로 통합될 예정이에요.
와, 수억 명의 우버 사용자가 순식간에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또 블레이드가 운영하던 기존 헬리콥터 노선은 점차 조비의 S4 항공기로 대체될 거고요. 이니까 단순히 하늘을 나는 테슬라를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서 아예 하늘의 길을 운영하는 하늘의 우버가 되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와, 판을 정말 크게 보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항공기, 파트너, 플랫폼까지 다 갖췄다 쳐도 이 비행기들이 뜨고 내릴 장소는 누가 만들죠? 도시 하나에 수백 수천 개의 이착륙장, 그 버티포트가 필요할 텐데 이 엄청난 인프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산업 전체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조비는 이걸 직접 다 짓기보다는 두바이의 도로교통국이나 부동산 개발업체 같은 현지 파트너들이랑 협력해서 기존 빌딩 옥상이나 주차장 같은 곳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시 전체 규모로 확장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이건 조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죠. 그렇군요. 결국 기술 외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거네요. 그런데 조비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한방이 있잖아요. 바로 정부와의 계약이죠. 네, 사업 영역이 민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 국방부랑 무려 1억 3,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미 공군에 최대 9대의 항공기를 납품하기로 했어요. 이미 작년에 2대는 테스트용으로 인도까지 마쳤고요. 잠시만요. 미 공군이요? 그건 그냥 고객사 하나 늘었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 검증을 통과했다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 아닌가요? 안전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없애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보증수표가 주는 신뢰도가 엄청나죠. 이건 앞으로 다른 나라 정부나 기관과의 계약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실제로 이미 한국, 일본, UAE에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특히 두바이에는 첫 국제 항공기를 인도하면서 2026년에 에어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아주 착실하게 다지고 있는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기술력, 파트너십, 정부 신뢰까지 성공을 위한 조각들은 꽤 많이 모은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다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미래 전망이 궁금한데요. 수조 실적 같은 거요. 지난 3월 기준으로 회사가 밝힌 수조 잔고가 약 174억 달러에 달해요. 와, 엄청난 금액이죠? 물론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라 의미 있는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요. 174억 달러라. 정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쌓여 있네요. 분석가들은 매출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나요? 내년에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최종 인증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인증을 통과하고 또 두바이에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분석가들은 2024년에 100만 달러도 안 되던 매출이 불과 3년 뒤인 2027년에는 2억 달러까지 치솟을 거라고 예측하고요. 시장 자체도 EV 비톨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5%가 넘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솔직히 제 머릿속에 에어택시는 아직 제호 원소 같은 영화 속 장면인데 2026년 두바이 상용화라니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네요.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위험 요소들이 있겠죠. 물론이죠. 그리고 그 위험 요소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조비의 시가총액이 약 149억 달러 수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3년 뒤인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2억 달러에 거의 7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75배요? 와, 미래에, 그것도 아주 먼 미래의 성공 가능성까지 그냥 모조리 끌어와서 현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회사는 여전히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연구개발이랑 생산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아, 주식을 추나로 발행하겠군요. 그렇죠. 결국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실제로 상장 이후에 전체 주식 수가 50% 이상 늘어났어요. 유상증자를 계속했다는 거네요. 그럼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돈 들어갈 곳이 많을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재무적 위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불안한 신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내부자들의 움직임인데요.
지난 12개월 동안은 주식을 순매수하던 회사 내부자들이 최근 3개월 동안은 순매도자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내부자 매도는 언제나 신경 쓰이는 지표죠. 그런데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가 고점일 때 차익 실현을 위해 파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주가가 약 15% 하락하는 동안에 팔았다는 거죠. 아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가격도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악재가 있는 건지. 물론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신경 쓰이는 신호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조비 에비에이션은 틸트로터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17.4억 달러의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미래도심 항공모빌리티라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할 잠재력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기업인 건 분명해 보여요. 네, 토요타, 델타, 우버 같은 막강한 파트너십과 미 국방부 계약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 모델에 대한 신뢰도까지 확보했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 주가는 3년 후 예상 매출의 75배에 달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된 매우 비싼 상태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미래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데 거는 일종의 투기적인 베팅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성공한다면 엄청난 부상을 얻겠지만 그 과정의 불확실성과 위험 또한 상당하다는 걸 인지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재무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에어택시가 정말로 자동차와 헬리콥터를 대체하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술과 돈 외에 어떤 사회적 장벽을 넘어야 할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인프라 문제 같은 것들이겠네요. 네, 그걸 포함해서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죠. 수많은 자율비행체가 내 머리 위, 도시상공을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수용성은 어떨까요? 소음은 지금의 헬리콥터보다 조용하다고 하지만 수천 대가 동시에 날아다닌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소음 공해가 될 수 있어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어쩌면 조비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단순히 멋진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사회 전체를 설득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혁신이 완성되는 거니까요.